상큼한 미소로 껌이라면 역시 롯데를 외치던 국민요정 서미경. 하지만 그녀가 씹던 것은 껌이 아니라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사과였습니다. 37살 연상의 재벌 총수와 사랑에 빠져 돌연 잠적해버린 그녀. 무려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손에 쥐었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름 없는 첩으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황금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신데렐라. 하지만 스스로 황금 세장에 갇히기 전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그 기구한 운명의 첫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이 비극적인 동화의 시작은 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폐허 위에서 가난과 희망이 뒤섞여 있던 그해 여름, 서미경은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의 외모는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난히 큰 눈, 오뚝한 코, 그리고 또렷한 이목구비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끼를 주체할 수 없었던 그녀는 겨우 7살 되던 해인 1966년, 당시 최고의 방송사였던 TBC의 어린이 합창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노래를 잘해서라기보다는 무대 위에 세워두면 그 자체로 빛이 나는 아이였기 때문일 겁니다. 초등학생이 되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아역 배우의 길로 들어섭니다. 1969년 영화 피도 눈물도 없다. 1970년 푸른 사과 같은 작품들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죠. 당시 아역 배우들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체계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충무로에 거친 현장에서 어른들과 똑같이 밤을 새우고 추위에 떨며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어린 서미경은 그 고된 현장 속에서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묵묵히 카메라 앞에 섰다고 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녀는 세상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이라는 무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은 운명의 변곡점은 1977년, 그녀가 안양예술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급성장하고 있던 롯데제과는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거대한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바로 제1회 미스 롯데 선발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의 파급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상금과 부상, 그리고 무엇보다 롯데 전속 모델로서의 화려한 데뷔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전국에 내로라 하는 미인 지망생들이 군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경쟁률이 수천 대 1에 달했고 심사 현장은 그야말로 미의 전쟁터였습니다. 성숙한 매력을 뽐내는 20대 참가자들 사이에서 아직 젖살이 채 빠지지 않은 앳된 여고생 서미경이 등장했을 때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싱그러움이 있었습니다. 롯데가 찾던 이미지, 즉 달콤하고 신선하며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옆집 소녀 같은 매력이 그녀에게 응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쟁쟁한 언니들을 제치고 중학생 서미경이 연계의 대상을 차지합니다. 머리에는 반짝이는 티아라를 쓰고 어깨에는 붉은 망토를 둔 채 환하게 웃는 그녀의 사진은 다음날 조간신문을 도배했습니다. 그것은 한 소녀의 승리이자 동시에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발대회의 가장 높은 곳, 심사위원석에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는 롯데라는 제국을 건설한 절대 권력자, 신격호 회장의 시선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격호 회장은 평소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여주인공 샤롯데를 이상형으로 꼽아왔습니다. 회사 이름조차 롯데로 지을 만큼 그 문학적 이상형에 대한 집착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청순하고 지적이며
동시에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여성을 꿈꿨습니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어린 서미경을 보았을 때 신격호 회장은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샤롯대의 현신을 본 것 같았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신 회장의 나이는 50을 훌쩍 넘긴 상태였고 서미경은 손녀라고 해도 믿을 만큼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재벌 총수의 눈에 든다는 것,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이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스 롯데 당선 이후 서미경의 행보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롯데제과의 모든 CF는 그녀의 차지였습니다. 껌, 초콜릿, 아이스크림. TV만 틀면 그녀가 나왔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라며 수줍게 껌 건네는 그녀의 모습에 대한민국 남성들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단순히 광고 모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하이틴 영화의 주연을 꿰차기 시작했습니다. 여고교사, 청춘 불시착, 혼혈아 주리. 제목만 들어도 그 시절의 향수가 느껴지는 작품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서미경은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맹활약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미모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역 시절부터 다져온 탄탄한 기본기가 있었기에 발랄한 여고생 역할부터 비련의 여주인공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소화해냈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이매진, 강주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이틴 트로이카를 형성했습니다. 잡지사는 그녀를 인터뷰하기 위해 줄을 섰고 그녀가 입고 나온 옷이나 헤어스타일은 다음날 명동거리를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보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면에서 그녀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그녀는 너무나 거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케줄은 살인적이었고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도 공부를 할 수 없었고 친구를 만나 떡볶이를 먹는 소소한 일상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롯데라는 거대 기업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상품이었고 대중이라는 소비자가 갉아먹는 달콤한 과자였습니다. 그 무렵 연예계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소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미경에게 아주 강력한 후원자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당시 연예계에는 스폰서 문화가 암암리에 존재했지만 서미경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 너무나 두껍고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그녀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고 그녀의 캐스팅이나 스케줄 조정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느낌을 받은 관계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 배후가 누구인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 거대했고 두려운 존재였으니까요. 1980년대로 넘어가던 그 시점,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군사 정권이 들어서며 사회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경제적으로는 고도 성장의 피로감이 몰려오던 때였습니다. 대중문화계 역시 칼바람을 맞고 있었죠. 그런 혼란 속에서도 서미경의 인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인 연기자로의 변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22살 여배우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1981년 초 그녀의 주변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섭외가 들어오던 작품들을 모두 고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고 재계약도 미루고 외부와의 연락을 조금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나 측근들에게조차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하다, 쉬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대중들은 그녀가 잠시 휴식기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어린 나이부터 쉼없이 달려왔으니 지칠 만도 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도피를 위한 혹은 거대한 감금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신격호 회장은 환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그룹을 진두지휘하던 그는 롯데호텔의 38층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제국, 그 안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소유하고 싶은 샤롯대를 이제는 곁에 두어야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그들의 만남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깊어졌는지는 당사자들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미스 롯데 선발 대회 이후 롯데의 행사나 광고 촬영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마주칠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노년의 신사, 그리고 그가 선택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 이것은 권력관계에서 오는 필연적인 복종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이를 초월한 운명적인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화려하지만 고단했던 연예계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소녀의 도피처였을까요? 1981년 3월의 어느 날, 신문 귀퉁이에 아주 짧은 기사 하나가 실립니다. 탤런트 서미경, 유학 위해 도미의 정. 공식적인 발표는 공부였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견문을 넓히고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겠다는 뻔한 레퍼토리였습니다. 하지만 연예계의 촉이 좋은 기자들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귀국을 전제로 한 유학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의 짐 정리 방식, 가족들의 태도, 모든 것이 완전한 이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행기에 오르던 날, 공항에는 수많은 팬이 나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둑처럼 조용히 비밀리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미국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일본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였다는 후문이 돌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서울의 하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뿌옇고 무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녀의 은퇴를 아쉬워하며 술잔을 기울였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금세 그녀의 이름을 잊어갔습니다. 새로운 스타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서미경이라는 이름이 대중의 뇌리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 충격적인 스캔들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1981년에 그 봄 서미경이 한국 땅을 떠나면서 그녀의 제일막은 끝이 났습니다. 화려했던 조명과 환호성은 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러나 황금으로 장식된 깊은 동굴 속에서 그녀의 기묘하고도 고독한 제2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자유로운 유학 생활을 위한 캠퍼스가 아니라 롯데라는 거대 제국의 황제가 마련해둔 출구가 없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듯 한국을 떠난 그녀가 날개를 접고 내려앉은 곳, 바로 일본 도쿄였습니다. 당시 도쿄는 경제 호황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던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하고 욕망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긴자의 넌 사이는 밤을 낮처럼 밝혔고 신주쿠의 고층 빌딩 숲은 인간의 야망을 상징하듯 하늘로 솟구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22살의 서미경에게 도쿄는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철창 없는 감옥이자 동시에 세상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은신처였습니다. 대중에게는 공부를 하러 간다고 했지만 그녀의 도쿄 생활은 평범한 유학생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학교 캠퍼스를 거니는 대신 그녀는 도쿄의 부촌, 시부야구의 한적하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늘 롯데그룹에서 파견된 경호원들과
수행비서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녀가 마시는 물 한 잔, 입는 옷 한 벌까지 모든 것은 회장님의 지시에 철저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일본 생활은 셔틀 경영으로 유명했습니다. 홀수달은 한국에서, 짝수달은 일본에서 머무르며 두 나라의 롯데를 경영했습니다. 서미경이 일본으로 건너간 후 신 회장의 일본 체류 기간은 미묘하게 길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일정 외의 시간, 그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정실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가 있는 본가가 아닌 서미경이 머무는 그 은밀한 저택인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당시 신 회장의 나이는 61,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들어야 할 나이였지만 그는 여전히 정정했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서미경은 단순한 애첩 그 이상의 의미였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트로피이자 늙어가는 육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젊음의 셈이었을 테니까요. 서미경은 신 회장을 회장님이라 불렀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친근한 호칭으로 불렀을까요? 그 저택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짐작건대 서미경은 철저하게 신 회장의 취향에 맞춰진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화려한 연예인의 티를 벗고 조신하고 순종적인 샤롯대가 되어 그를 기다리는 삶 말입니다. 1980년대 초반 한국의 연예계는 서미경의 부재를 금세 잊어버리는 듯했습니다. 이미숙, 원미경, 정윤희 같은 새로운 트로이카가 등장했고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면서 대중의 관심사는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서미경의 행방이 최고의 술안주였습니다. 도쿄에서 봤다더라, 아이를 낳았다더라, 롯데 회장의 별장에 숨겨져 있다더라 같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롯데라는 거대 기업의 정보 통제력은 상상을 초월했으니까요. 그러던 1983년 충격적인 소식이 아주 은밀한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서미경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딸을. 미혼 톱스타가 유학 간 지 2년 만에 출산을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메가톤급 스캔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문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공연하게 롯데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사정권 시절 재벌 총수의 사생활을 함부로 기사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언론은 침묵했고 대중은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서미경은 딸을 낳은 후 아이의 호적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신격호 회장에게는 이미 장녀 신영자, 장남 신동주, 차남 신동빈이라는 쟁쟁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롯데그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죠. 그 틈바구니에서 혼외자로 태어난 딸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곧 롯데가의 후계 구도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서미경은 기이한 선택을 합니다. 갓 낳은 딸 신유미를 자신의 호적에 동생으로 올린 것입니다. 엄마가 언니가 되고 딸이 동생이 되는 기막힌 상황. 이것은 서미경이 자신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신 회장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없는 아이로 키우는 것. 그것이 재벌가의 첩이 짊어져야 할 첫 번째 형벌이었습니다. 출산 이후 서미경의 삶은 더욱 철저하게 베일에 쌓였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지냈지만 그 동선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도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가 아닌 VIP 전용 통로를 이용하거나 개인 전세기를 이용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곳은 주로 서울 방배동의 롯데캐슬 혹은 롯데호텔의
로열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방배동의 그 거대한 저택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미스터리한 곳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위에는 수많은 CCTV가 돌아가고 있었고 창문은 항상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가끔 고급 세단이 드나들 뿐 사람이 걸어 나오는 모습은 좀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롯데 회장의 별장이라더라, 옛날 연예인이 산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만 무성했죠. 그 집 안에서 서미경의 시간은 멈춰 있었을 겁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사회와 단절된 채 육아와 내죄만 전념해야 했던 삶. 그녀에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웃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녀가 만나는 사람은 신격호 회장과 딸,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고 보좌하는 고용인들이 전부였을 테니까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갈 수도 없었고 딸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롯데월드가 바로 지척에 있는데도 말이죠. 신격호 회장은 그런 서미경에게 미안함을 느꼈을까요? 그는 물질적인 보상으로 그 미안함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서미경이 30대, 40대가 되어가는 동안 신 회장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재산을 그녀 앞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킨 대가인 입막음 비용이기도 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던 그해 서미경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딸 신유미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더 이상 동생으로 위장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신격호 회장 역시 늦둥이 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지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을 하고 신유미를 자신의 호적에 정식으로 입적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아이의 아빠를 찾아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롯데그룹의 상속 지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호적에 오르는 순간 신유미는 법적으로 신동주, 신동빈 회장과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본가 쪽의 반발은 거셌을 겁니다. 하지만 롯데그룹 내에서 신격호 회장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거역하는 자는 내 자식이라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의 불호령 앞에서 누구도 대놓고 반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 신유미는 공식적인 롯데가의 막내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미경은 여전히 법적인 아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신 회장은 이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사실혼 배우자, 즉 셋째 부인이라는 애매하고도 굴욕적인 위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롯데의 안주인 자리는 여전히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의 것이었고 공식 행사나 제사 때 서미경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서미경은 본격적으로 재테크에 눈을 뜹니다. 아니, 신 회장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연예계 은퇴 후 10년 가까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던 그녀에게 신 회장은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새로운 장난감을 쥐어줍니다. 서울 반포동의 빌딩, 동숭동의 공연장 부지, 그리고 알짜배기 계열사의 주식들. 서미경은 점차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의 젊음과 미모는 언젠가 시들겠지만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 이름과 주식 계좌의 숫자는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인형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신 회장의 총애를 등에 업고 자신과 딸의 몫을 챙기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그림자였지만 그 그림자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서미경의 존재는 재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얼굴을 본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가끔 백화점 명품관이 문을 닫은 뒤 쇼핑을 한다더라, 최고급 호텔, 스파에 다녀갔다더라 하는 목격담만 전해질 뿐이었죠. 그녀는 유령처럼 서울 강남과 일본 도쿄를 오갔습니다. 30대의 서미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전히 아름다웠을까요? 아니면 고독과 불안으로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삶을 지탱해준 유일한 희망은 딸 신유미였을 겁니다. 자신처럼 숨어 살아야 하는 운명을 물려준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늙은 아버지를 둔 딸에 대한 연민. 모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하게 뭉쳤을 것입니다. 딸 신유미 역시 엄마를 닮아 미모와 끼가 뛰어났지만 연예계 진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철저한 경영 수업을 받거나 예술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했습니다. 엄마가 가지 못했던 길, 하지만 엄마처럼 롯데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한 길. 그렇게 1980년대와 90년대가 흘러갔습니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를 이루고 IMF를 겪으며 격변했지만 서미경의 시계는 롯데라는 성 안에서 독자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늙어가고 있었고 신격호 회장은 더욱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00년대, 그녀가 쌓아 올린 그 거대한 부혜성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날로그는 디지털로 대체되었고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세상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방배동의 높은 담벼락안 서미경의 시간은 여전히 1980년대의 질서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2002년 월드컵에 붉은 물결로 뒤덮이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며 격변할 때도 그녀의 우주는 오로지 단 한 사람, 총괄 회장님 신격호를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서미경에게 있어 수동적인 은둔에서 능동적인 축성으로 태세가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어느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서미경은 40대에 접어든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가녀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늙어가는 황제의 곁을 지키며 그가 사라진 뒤 홀로 남겨질 자신과 딸을 위해 견고한 요새를 쌓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신격호 회장의 사랑 혹은 집착은 세월이 흘러도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노년에 접어들수록 서미경과 막내딸 신유미에 대한 애착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부모의 장성한 아들들은 경영권을 두고 보이지 않는 암투를 벌이며 아버지를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서미경의 집은 언제나 평화롭고 따뜻한 안식처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신 회장은 이 모녀에게 단순한 현금이나 보석 따위를 선물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마르지 않는 셈, 즉 현금이 쏟아져 나오는 사업 구조 자체를 통째로 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기이하고도 굴욕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팝콘 전쟁이라 불릴 만한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 이양입니다. 영화관 사업은 티켓 판매보다 팝콘과 콜라를 파는 매점 수익이 훨씬 더 짭짤하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원가는 낮고 마진율은 엄청나며 무엇보다 100% 현금 장사입니다. 롯데시네마가 전국적으로 점포를 늘려가며 급성장하던 그 시기, 신격호 회장은 이 알짜배기 매점 운영권을 뚝 떼어내 유원실업이라는 회사에 몰아줍니다. 유원실업. 이름도 생소한 이 회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서미경과 딸 신유미였습니다. 롯데시네마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팝콘 수익은 고스란히 서미경 모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룹 핵심 임원들, 특히 롯데 쇼핑을 이끌며 영화 사업에도 관여했던
장녀 신영자 이사장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땀 흘려 키운 극장 사업의 가장 달콤한 열매를 아버지의 내연녀와 배다른 여동생이 힘 안 들이고 가져가는 꼴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왕 회장의 지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롯데라는 왕국에서 신격호의 말은 곧 헌법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식당가 역시 서미경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유기개발이라는 회사를 통해 롯데백화점 주요 지점에 식당 운영권을 독점했습니다. 백화점 쇼핑을 온 수많은 고객이 비빔밥을 먹고 냉면을 먹을 때마다 그 수익의 일부는 차곡차곡 서미경의 금고로 쌓였습니다. 이 두 회사, 유원실업과 유기개발은 사실상 롯데 계열사처럼 움직였지만 법적으로는 서미경 모녀의 개인 회사였습니다. 롯데의 인프라와 브랜드를 공짜로 이용하면서 수익만 챙겨가는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이자 터널링의 교과서 같은 사례였죠. 임직원들 사이에서 서미경의 존재감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미경을 공식 석상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지만 사석에서는 은밀하게 방배동 사모님 혹은 서 고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롯데호텔이나 백화점의 인테리어, 직원 유니폼 디자인 같은 디테일한 부분에 서미경의 취향이 반영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롯데의 미적 감각을 조율하는 그림자 디렉터 역할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 패션 아이콘이었던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신격호 회장은 그런 그녀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딸 신유미의 성장 또한 롯데가의 뇌관이었습니다. 1983년생인 신유미는 2000년대 중반 20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닮아 외모가 출중했고 총명함까지 갖췄다고 전해집니다. 신격호 회장은 이 늦둥이 딸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신유미는 2010년 롯데호텔의 고문직을 맡으며 경영 일선에 등장합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얼굴을 알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명함이 파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본가 식구들에게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이 아이도 내 자식이고 롯데의 주인 중 하나다라는 신 회장의 강력한 메시지였죠. 서미경 모녀가 소유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도 이 시기에 급격히 불어납니다. 서울 반포동의 5층짜리 빌딩, 삼성동의 유기타워, 동숭동의 공연장, 유니플렉스, 그리고 방배동의 롯데캐슬 자택과 인근 빌라들.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수백억, 실거래가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제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신기한 점은 이 모든 자산 증식이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다른 재벌가의 스캔들을 쫓느라 바쁠 때 서미경은 등기부등본 위에 자신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 넣으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서미경이 누리는 부와 권력이 커질수록 그녀가 감당해야 할 심리적 압박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롯데그룹 내부의 싸늘한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본가의 자녀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원들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기생충, 여우, 첨년, 입에 담지 못할 멸칭들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녀의 유일한 방패막이인 신격호 회장은 점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80대 중반을 넘어서며 신 회장의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육체적인 쇠락도 눈에 띄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미경은 두려웠을 겁니다. 저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순간 그 그늘 아래 있던 자신과 딸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벌판에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신동주와 신동빈이라는 이미 거물이 되어버린 두 아들이 아버지가 사라진 후에도
자신들에게 호의적일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서미경은 더욱더 재산 확보에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돈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무기였습니다. 롯데홀딩스 지분을 확보하는 것에 사활을 건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은 빼앗길 수 있지만 지분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무기였으니까요. 신격호 회장 역시 자신의 사후에 모녀가 겪을 곤초를 예상했기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서미경 모녀에게 넘깁니다. 이는 나중에 형제의 난이 발발했을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됩니다. 2000년대 후반 서미경은 가끔 일본으로 넘어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쿄의 최고급 주택가에서 모녀가 쇼핑하는 모습이 교민들에게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우아하고 부유한 상류층 모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쇼핑 리스트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오빠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지? 서미경의 40대는 그렇게 화려함과 불안함이 공존하는 외줄타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70년대의 순진한 미스 롯데가 아니었습니다. 롯데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노예하고 계산적인 전략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지우면서도 실속은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챙기는 스텔스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잊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수면 아래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때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신격호 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후계자 자리를 놓고 신동주와 신동빈 형제의 신경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미경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그녀가 쌓아 올린 비밀의 성문이 곧 외부의 충격에 의해 강제로 열릴 것이라는 예감. 평생을 숨겨왔던 치부와 비밀들이 법정이라는 차가운 조명 아래 낱낱이 까발려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공포. 하지만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 그녀의 집, 그녀의 회사, 그녀의 딸, 그리고 그녀 자신까지 모든 것이 롯데라는 이름과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로 넘어가며 서미경의 숨겨진 30년은 이제 드러난 전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원한 결말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선택한 삶이 불러온 필연적인 업보였습니다. 2015년 여름,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점잖기로 소문난 롯데 가문의 장남 신동주와 차남 신동빈이 경영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제는 서로를 비난했고 아버지를 등엎고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TV 화면에는 90세가 넘은 고령의 신격호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흐릿한 눈빛으로 동빈이를 해임한다라고 쓴 종이를 들어보이는 기괴하고도 서글픈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 대중과 언론, 그리고 검찰의 시선이 꽂힌 곳은 엉뚱하게도 형제가 아닌 제3의 인물이었습니.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파헤치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0.4%, 장남 신동주가 1.6%, 차남 신동빈이 1.4%, 총수 일가의 지분이 고작 3% 남짓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서미경과 딸 신유미의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그녀들 모녀가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무려 6.8%. 두 아들의 지분을 합친 것보다도 2배나 많은 수치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본부인 자식들도 1%대인데 첩과 그 딸이 6%를 가졌다고. 이것은 단순히 재산 상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무려 6.8%. 두 아들의 지분을 합친 것보다도 2배나 많은 수치였습니다. 서미경 모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롯데그룹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30년 전 신격호 회장이 어린 내연녀에게 쥐어주었던 주식 쪼가리들이 세월이 흘러 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 버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신 회장의 선견지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노욕이 빚어낸 코미디였을까요? 어쨌든 서미경은 더 이상 숨겨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롯데 경영권 분쟁의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심은 곧장 칼날이 되어 서미경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의 난이 폭로전으로 치닫으면서 롯데그룹의 비자금과 탈세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은 롯데그룹 전체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신격호 회장이 서미경 모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정황을 포착합니다. 2016년 검찰의 수사망은 서미경을 향해 좁혀져 왔습니다. 혐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서미경 모녀에게 넘길 때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유령 회사를 동원하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포탈한 세금 액수만 약 297억 원.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검찰은 서미경에게 소환 통보를 보냅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시오. 하지만 서미경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일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수차례 소환 요구에도 그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35년 만에 대중 앞에 서는 것도 무서웠겠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죽기보다 싫은 악몽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평생을 신격호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서 비를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산은 찢어졌고 늙고 병든 신 회장은 그녀를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서미경의 버티기가 계속되자 검찰은 초강수를 둡니다. 귀국하지 않으면 여권을 무효화하고 강제 송환 절차를 밟겠다. 심지어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검토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재벌 회장의 셋째 부인을 잡기 위해 이토록 강력하게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미스 롯데 서미경 강제 소환되나? 숨겨진 30년 재산의 비밀 밝혀질까?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서미경은 결국 귀국을 결심합니다. 그녀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2017년 3월 그녀가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공항과 서울중앙지법 앞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1981년 도망치듯 떠났던 그 소녀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피고인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입국하던 날, 공항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자들의 눈을 피해 007 작전처럼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숨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법정 출석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고 그녀는 더 이상 롯데의 높은 담벼락 뒤로 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서미경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억울했을까요? 나는 회장님이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인데
왜 내가 범죄자가 되어야 하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결국 올 것이 왔구나라며 체념했을까요? 그녀는 롯데의 일원으로서 혜택은 누렸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부한 진리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서미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직원들은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 다 저 여자 팝콘 값으로 들어갔다며 분노했습니다. 신동주, 신동빈 형제 역시 서미경을 달가워할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재산을 빼돌린 원흉으로 보았을 테니까요. 서미경은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녀를 지켜주던 유일한 버팀목인 신격호 회장은 이제 치매 증상으로 인해 자신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상태였습니다. 재판을 앞둔 며칠 밤 서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 소녀는 꿈이 많았습니다. 연기를 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탐욕의 화신으로 낙인 찍힌 채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는 늙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법원의 문이 열립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질 것입니다. 그녀가 평생을 숨기고 싶어 했던 얼굴, 그 주름 하나하나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될 것입니다. 그것은 서미경이라는 한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이자 동시에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황금 감옥의 문이 열리는 해방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아침 일찍부터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있었고 수백 명의 기자가 진을 치고 있는 법원 청사 앞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재계 5 롯데그룹의 총수 일가가 전원 피고인석에 서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창업주 신격호, 장남 신동주, 차남 신동빈, 장녀 신영자, 그리고 셋째 부인 서미경까지. 하지만 이날 모든 카메라 렌즈가 가장 애타게 기다린 피사체는 그룹의 회장도 경영권을 쥔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36년 만에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는 전설의 미스 롯데 서미경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법원 청사 입구에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정장 코트에 검은색 바지, 목에는 짙은 색 머플러를 두르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모습.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타닥타닥 타다닥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섬광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서미경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30년 만에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신격호 회장님, 건강은 어떻습니까? 쏟아지는 질문 세례 속에서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지만 묘하게 침착했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개는 주름이 잡혔고 턱선은 무거워졌지만 70년대 브라운관을 주름잡던 그 오뚝한 콧날과 단아한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는 여배우처럼, 그러나 죄수복을 입지 않은 죄인처럼 법원 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등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5060세대에게는 아, 저 사람이 정말 서미경이구나. 늙었지만 옛날 얼굴이 있네 라는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젊은 세대에게는 저 아줌마가 그 1조 원의 주인공이야 라는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36년 전 그녀를 찍던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였다면
지금 그녀를 찍는 카메라는 최첨단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 호기심과 비난이 뒤섞인 그 관음적인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의 풍경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이날 재판은 롯데가의 가족 상봉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가운 해우가 아니라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콩가루 집안의 비극적인 재회였습니다. 피고인 속에는 기묘한 구도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영권을 놓고 피 튀기게 싸우던 신동주와 신동빈 형제,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푸른 수의를 입고 나온 장녀 신영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색하게 앉아있는 서미경. 한 남자를 아버지로 두었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 평소라면 마주칠 일조차 없었을 그들이 공동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재벌가의 민낯을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장녀 신영자와 서미경 사이의 냉랭한 기류는 법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보필하며 롯데를 키웠다고 자부하는 신영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알짜배기 재산까지 챙겨간 서미경은 불구대천의 원수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잠시 후 이 재판의 주인공이자 서미경 인생의 전부였던 남자, 신격후 총괄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셔틀 경영의 신화, 껌 하나로 제국을 건설한 거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95의 노구는 초라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으며 입에서는 알 수 없는 헛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중증 치매였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변호인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재판장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갑자기 지팡이를 휘두르며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롯데는 내가 만든 회사야. 내가 만든 회사 돈을 내가 쓰는데 그게 왜 횡령이야? 임들, 다 나가라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노인의 괴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밀치고 지팡이를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 마비된 인간의 본능적인 절규였고 무너져가는 제왕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서미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그녀가 30년 넘게 하늘처럼 모셨던 남자. 자신을 황금 감옥에 가뒀지만 동시에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켜주었던 절대 권력자가 사람들 앞에서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저 남자의 사랑 하나 믿고 20대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저 남자는 자기가 누군지도 여기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서미경은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등 뒤를 지켜주던 거대한 산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정말 혼자라는 것을. 법정 안에 앉아있는 신동빈, 신동주, 신영자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자신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은 서미경의 혐의를 조목조목 읊어 내려갔습니다.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2,97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독점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 서미경 측 변호인의 방어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미경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서미경은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저 신격호 회장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았을 뿐입니다. 모든 결정은 신격호 총괄 회장이 내렸습니다. 수동적 존재, 이것이 그녀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나는 주체가 아니다. 나는 객체다. 나는 롯데라는 거대 기계의 부속품이었고 회장님의 인형이었다.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었겠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씁쓸한 고백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로 규정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라니요. 하지만 재판부와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몰랐다고 하기엔 그녀가 챙긴 이득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가가 되면서 세금 내는 법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지분을 받으면서 세금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롯데시네마 매점 수익이 본인 회사로 들어오는 걸 정말 몰랐습니까? 서미경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30년 동안 신 회장이 만들어 놓은 온실 속에서 바깥 세상의 법이나 세금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 회장이 이거 내 거다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 도장 찍어라 하면 찍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녀에게 법은 국가의 법이 아니라 신격호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실 유리가 깨진 지금 바깥 세상의 법은 그녀에게 무지 또한 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 공판이 끝나고 그녀가 법정을 나설 때 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직전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36년 전 그녀가 떠나던 그날처럼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자신의 요새인 방배동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예전 같은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모르는, 언제 검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재판은 무려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서미경은 수십 차례 법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쏟아지는 관심에 당황해하던 그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법정 출석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조금씩 시들해졌죠.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뉴스, 더 새로운 스캔들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서미경에게는 매일매일이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롯데가의 치부들이 하나둘씩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셋째 부인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위해 직원들을 시켜 주식을 조작한 정황, 영화관 점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 계열사 사장들을 압박한 증거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범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서미경은 피고인석에 앉아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검사가 신격호와 서미경의 불법적인 거래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의 30년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은 불법 증여가 되었고 그녀가 믿었던 내조는 횡령과 배임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격호 회장에게 징역 4년,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서미경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실형은 면했습니다. 감옥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서미경은 신격호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전략이 통한 것일까요? 법원을 나서는 그녀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승리였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죄는 있지만 봐준다는 뜻이니까요.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 공인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미스 롯데라는 타이틀 뒤에 탈세범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그녀와 롯데가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재판 직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사실상 유폐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법적 후견인이 지정되면서 서미경이 신 회장을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롯데라는 거대한 성에서 쫓겨난, 그러나 엄청난 위자료는 챙긴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서미경은 다시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세금 추징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과 관련된 부당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소송, 증여세 추징 소송 등 수천억 원대의 세금 전쟁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1조 원의 재산을 가졌지만 그중 상당 부분이 압류당하거나 소송에 걸려있는 상태. 돈은 있지만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서미경이 마주한 2010년대 후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1981년, 그때 유학을 핑계로 정말로 도망쳤더라면 어땠을까?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서 작은 아파트에서 지지고 볶으며 살았다면 지금보다는 덜 외롭지 않았을까? 하지만 시간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죽음이라는 진짜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인의 죽음은 서미경에게 단순한 슬픔을 넘어 자신의 존재 근거가 사라지는 우주적인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2018년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서미경은 집행유예라는 감옥행을 피한 반쪽짜리 자유를 얻었지만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라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구순을 넘긴 노인의 육체와 정신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한때 대한민국과 일본을 오가며 재계를 호령하던 거인은 이제 휠체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의 제국이 어디인지조차 잊어버린 가냘픈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미경에게 신격호의 치매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세상을 연결해주던 유일한 통로가 끊어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정신이 온전할 때 그는 서미경의 절대적인 보호자였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건드릴 수 없게 막아주는 방패이자 그녀의 존재를 정당화해주는 유일한 근거였죠. 하지만 회장님의 기억이 지우개로 지워지듯 사라져갈 때마다 서미경이 서 있을 땅도 함께 허물어져 갔습니다. 롯데 소공동 호텔 34층. 그곳은 신격호 회장의 집무실이자 거처였고 서미경이 수십 년간 드나들며 사랑과 권력을 확인하던 성소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그 공간의 공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신격호 회장에 대한 한 정후견인이 지정되면서 법적인 대리인이 그의 거소와 접견을 통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롯데가의 적통들이 서미경을 견제하기 위해 쳐놓은 법적인 바리케이드와 다름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신 회장이 서미경 오라고 해라 한마디면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회장님을 만나러 가려 해도 비서실과 후견법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회장님 컨디션이 좋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라는 핑계로 면회가 거절당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30년 넘게 그림자 부인으로 살면서도 실세 소리를 들었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외부인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서미경은 방배동 저택에 홀로 앉아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을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 회장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희미해졌습니다. 가끔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세요? 라고 되묻거나 엉뚱하게 1970년대의 옛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경아, 오늘 촬영은 잘 끝났어? 껌 광고 사진이 참 잘 나왔더라. 그럴 때마다 서미경의 가슴은 미어졌을 것입니다. 회장님의 시간은 그녀가 가장 예뻤던,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 있는데 현실의 자신은 늙고 지친 죄인이 되어 법원을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괴리감 속에서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2019년 롯데그룹은 창업주 신격호의 시대를 강제로 마감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신 회장이 평생을 머물렀던 소공동 롯데호텔을 떠나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거처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회장님의 평생 숙권이었던 롯데월드타워에서 여생을 보내시게 하겠다는 효심 어린 결정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신동빈 회장 체제를 공고히 하고 구시대의 인물들을 정리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소공동 롯데호텔이 신격호와 서미경의 추억이 깃든 국권력의 상징이었다면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신동빈 회장이 지배하는 신권력의 요새였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잠실로 이주한다는 것은 곧 서미경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유배를 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휠체어에 앉은 신격호 회장의 표정은 멍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왜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서미경은 그 이사 행렬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뉴스를 통해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짐짝처럼 옮겨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23층의 마천루, 구름 위에 떠있는 그 높은 감옥으로 말입니다. 잠실 시그니엘 레지던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그곳 49층에 신격호 회장의 새 보금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였지만 노인에게 그 풍경은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서미경이 잠실로 회장님을 찾아갔을 때의 심정은 참담했을 겁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수많은 경호원에 둘러싸인 그곳에서 신격호 회장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콧줄을 끼고 말라가는 몸을 침대에 누인 채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모습. 호랑이 같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껍데기만 남아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왔어요. 미경이에요. 그녀가 손을 잡 속삭여도 신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거나 고향 울산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서미경은 그 앙상한 손을 잡고 하염없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내조였고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의 겨울은 신격호 회장의 생명력이 마지막으로 깜박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수시로 탈수 증세를 보이며 병원 응급실을 오갔습니다. 아산병원 VIP 병동. 그곳은 롯데가의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집결지였습니다. 장녀 신영자, 장남 신동주,
차남 신동빈. 그들은 아버지의 병상 주변을 지키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의 울타리 안에 서미경과 딸 신유미의 자리는 비좁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었지만 정서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서미경. 그녀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본가 식구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낮 시간 사람들이 붐빌 때는 피하고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 모두가 돌아간 시간에 조용히 병실을 찾았습니다. 도둑 고양이처럼 죄인처럼 자신의 남자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마주치는 간호사들의 시선, 경호원들의 묘한 눈빛. 저 여자가 그 서미경이래 1조 원을 받았다며 하는 수군거림이 그녀의 등 뒤에 꽂혔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모멸감을 견뎌냈습니다. 38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했던 이 남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롯데계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의료진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장기들이 하나둘 기능을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99세, 백수를 바라보는 나이, 한 세기를 풍미했던 거인의 심장이 멈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1월 18일 밤, 병세가 녹하다는 소식에 롯데가 사람들이 병원으로 속속 집결했습니다. 일본에 있던 가족들도 급히 귀국했습니다. 병실 앞은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서미경도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방배동 저택에서 전화를 받고 검은 옷을 챙겨 입으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을 겁니다. 마지막이다. 정말 마지막이다. 그녀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신 회장은 이미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산소 마스크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서미경은 그 원의 가장 바깥쪽 구석진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월 19일 오후 4시 29분.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의사의 사망 선고가 내려지자 병실 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회장님 하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동빈 회장도 신동주 전 부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1세대 창업주의 퇴장. 한 시대가 저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통곡 소리 사이에서 서미경은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장례 절차는 본가와 그룹 비서실이 주도할 것이고 상주의 자리는 아들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서미경은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병원 로비를 지날 때 TV 뉴스 속보가 뜨고 있었습니다.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향년 99세. 화면에는 신 회장의 영정 사진과 함께 그의 일대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껌 팔던 청년에서 재계 거인이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삶. 하지만 그 뉴스 어디에도 서미경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역사 속에서 지워진 페이지였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병원 주차장.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습니다. 사모님, 댁으로 모실까요? 운전기사의 질문에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죽음은 서미경에게 단순한 사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지켜주던 거대한 성벽이 무너진 것이었고 그녀가 세상과 맺고 있던 유일한 끈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1조 원의 재산이 통장에 들어있을지언정 그녀를 진심으로 미경아라고 불러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은 롯데그룹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빈소에는 대통령이 보낸 주화부터 정재계 거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4일간의 장례 기간 동안 서미경은 공식적인 조문객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빈소를 찾았다는 소식은 뉴스의 가심란에 짧게 실렸습니다. 서미경 씨, 밤 11시 10분경 빈소 방문, 30분 머물다 떠나.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취재진이 철수한 틈을 타 몰래 다녀간 것입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신격호 회장을 보며 그녀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회장님, 이제 편안하세요. 저도 곧 따라갈게요. 아니면 당신 덕분에 잘 살았지만 당신 때문에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녀의 속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상복을 입지 못했고 유족석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먼 친척이나 지인처럼 향을 피우고 저를 2번 올린 뒤 쫓기듯 빈소를 빠져나왔을 뿐입니다. 신 회장의 시신은 그의 고향인 울산 울주군 선영에 안장되었습니다. 흙이 덮이고 봉분이 세워지는 그 순간에도 서미경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방배동 저택에서 TV 중계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세상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었고 신격호의 흔적은 하나둘 박물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미경에게 남겨진 숙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신 회장이 살아있을 때는 억눌려 있던 문제들이 그의 죽음과 함께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신 회장이 남긴 유언장에는 서미경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전에 증여받은 막대한 재산이 문제였습니다. 국세청은 서미경 모녀에게 부과했던 1,000억 원대가 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집요하게 추징하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건과 관련된 추징금 소송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롯데가 형제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서미경 모녀에게 넘겨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비록 소수 지분이지만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지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서미경이 가진 지분을 회수하거나 무력화시켜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연인이었던 여자, 이제는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그 여자를 상대로 롯데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칼을 빼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미경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전쟁이다. 지금까지는 신 회장의 등 뒤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들을 불렀고 회계사들을 만났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감상에 젖어 있기에는 그녀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 적으로 돌변한 세상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1981년 사랑을 찾아 떠났던 22살의 미스 롯데. 2020년 사랑을 잃고 돈과 소송 더미 위에 홀로 남겨진 61살의 미망인. 40년의 세월은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고 무엇을 뺏어갔을까요? 신격호 회장의 49제가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방배동 저택의 정원에도 꽃이 피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미경은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깥 세상의 봄바람은 그녀에게 여전히 시리게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녀는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죽은 왕의 마지막 선물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그리고 잃어버린 40년 세월에 대한 보상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신격호라는 거대한 산이 사라진 뒤 서미경이 마주한 세상은 1980년대의 화려한 연예계도 1990년대의 안락한 은신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기와 법전, 그리고 압류 딱지가 난무하는 냉혹한 숫자의 전쟁터였습니다. 2020년 신 회장의 사망과 함께 롯데계는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상속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신 회장이 남긴 국내 자산만 약 1조 원. 여기에 일본 자산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현행법상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 최대 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60%를 훌쩍 넘깁니다. 즉,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서미경은 본가의 자녀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신동주, 신동빈 형제는 이미 그룹을 장악하고 있었고 배당금이나 급여 등 현금 동원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서미경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대부분 부동산과 묶여있는 주식뿐이었습니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 그리고 이미 국세청과 검찰에 의해 가압류가 걸려있는 자산들, 신 회장이 살아생전 그녀에게 쥐어주었던 그 수많은 빌딩과 땅 문서들이 이제는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증여세 포탈 혐의로 부과된 세금만 수천억 원. 여기에 상속세까지 더해지니 서미경이 감당해야 할 액수는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현금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서미경 소유의 부동산들이 하나둘 공매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성이나 다름없었던 서울 반포동의 미성빌딩, 삼성동의 유기타워, 롯데의 그림자 황후가 기거하던 성들이 세금을 내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미경은 방배동 저택의 거실에 앉아 변호사들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회장님이 주신 건데 이걸 지키지 못하고 남의 손에 넘겨야 하나? 그녀에게 그 건물들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사랑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였으며 미래에 대한 유일한 보장책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씩 뜯겨가는 것을 보는 심정은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 딸 신유미가 있었으니까요. 신유미, 롯데가의 유령 공주. 그녀는 1983년생으로 이제 40대에 접어든 여인입니다. 어머니를 닮아 서구적이고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를 가졌지만 그녀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일본에서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한국의 따가운 시선과 첩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피해 신격호 회장은 그녀를 일본이라는 안전지대에 숨겨두었습니다. 신유미는 2010년대 중반 일본인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라는 배경을 가진 재벌가 딸이 일본 평범한 남성과 조용히 결혼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녀 역시 어머니처럼 혹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롯데의 복잡하고 진흙탕 같은 권력 다툼에서 한 발짝 비켜나 평범한 행복을 찾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고 주식은 피보다 무섭습니다. 신유미가 아무리 조용히 살고 싶어도 그녀가 손에 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서미경 모녀가 가진 6.8%의 지분. 이것은 신동빈 회장의 형 신동주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2017년 경영비리 재판 당시 사람들은 서미경이 공영에 처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를 홀린 내연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롯데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롯데그룹은 서미경 모녀를 보호했습니다. 롯데 계열사들은 서미경 소유 회사와의 거래를 완전히 끊지 않았고 그녀의 생활 기반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하고도 냉혹한 비즈니스 논리 때문입니다. 신동빈 회장에게는 서미경의 지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만약 서미경이 앙심을 품고 그 6.8%를 신동주 쪽으로 넘긴다면 롯데그룹의 경영권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즉, 신동빈과 서미경은 서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것입니다. 이 기묘한 줄타기 속에서 서미경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세청이 세금 내라며 칼을 들이대고 다른 한쪽에서는 롯데가의 형제들이 자신의 지분을 노리며 압박해오는 상황.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이 쥔 카드를 어떻게 써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했을 겁니다. 지분을 팔아서 세금을 낼까? 아니야. 지분이 없으면 롯데가 나를 버릴 거야. 신동빈 회장 편을 계속 들어야 하나? 만약 신동주가 이기면 우리는 끝장인데. 이런 딜레마 속에서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1조 원대 자산가였지만 속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나날이었습니다. 2020년대 초반 서미경의 근황은 더욱 묘연해졌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고 신격호 회장의 장례가 끝난 뒤 그녀는 다시 깊은 잠수에 들어갔습니다. 방배동 저택의 담장은 더 높아진 것 같았고 주변의 경비는 삼엄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소한 법적 문제라도 일으키면 언제든 감옥에 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은 쓸쓸했습니다. 그녀가 예전처럼 화려하게 치장하고 쇼핑을 다니는 모습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화장기 없는 얼굴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산책을 하거나 수행원 없이 조용히 병원을 다녀가는 모습이 가끔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던 여배우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고독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후회했을까요? 1970년대 충무로의 라이징 스타였던 시절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떡볶이를 사 먹으며 깔깔거렸던 그 평범한 청춘. 만약 그때 신격호 회장의 손을 잡지 않고 가난하더라도 자유로운 연기자의 길을 계속 갔더라면 지금 그녀의 곁에는 돈 대신 진짜 친구와 가족이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 강 건너편에는 황금으로 지은 성과 고독이라는 괴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유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롯데가의 일원이지만 동시에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언니 오빠들과는 3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조카뻘이죠. 그들 사이에서 살가운 가족애를 기대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녀에게 롯데는 가족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만 만나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어머니 서미경이 딸에게 물려준 것은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하는 습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의심, 그리고 거대한 조직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처세술까지 그 모든 것이 유산이었습니다. 2022년, 2023년을 지나며 롯데그룹은 안정을 찾아갔지만 서미경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납부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녀는 매년 수백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일부는 매각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 세상 사람들은 1조 원 가진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금이 말라가는 부자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법입니다. 가지고 있는 건 덩치 큰 빌딩뿐인데 당장 낼 세금이 없어서 빌딩이 경매로 넘어가는 꼴을 봐야 하는 심정. 그것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금괴를 잔뜩 짊어지고 목말라 죽어가는 여행자의 심정과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 서미경은 종교에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점술가나 무속인을 찾았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재벌가의 안주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종교나 무속에 깊이 빠지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보이지 않는 힘뿐이었을 테니까요. 그녀의 방배동 자택 거실에는 아마 신격호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그녀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강인하고 멋진 남자의 모습.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 남자는 떠났고 남겨진 것은 빚쟁이 독촉장 같은 세금 고지서와 법원 출석 요구서뿐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서서히 종장을 향해 갑니다. 화려했던 서막, 미스터리한 중반부, 그리고 진흙탕 같았던 법적 공방을 지나 이제 남은 것은 늙어가는 한 여인의 내면 풍경입니다. 모든 풍이 지나가고 난 뒤 폐허가 된 성에 홀로 남은 여주인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그녀는 과연 자신의 삶을 성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패한 거래라고 자책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녀의 마지막 모습, 대중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나 결코 잊힐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서미경의 현재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돈과 행복, 그리고 인생의 가치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서미경에게 지난 40년은 흐르는 강물이라기보다는 서서히 굳어가는 콘크리트와 같았을 것입니다. 2020년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그녀는 이제 60대 중반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미스 롯데라는 화려한 왕관은 박물관의 유물처럼 먼지가 쌓였고, 재벌가의 숨겨진 여인이라는 타이틀조차 신격호 회장의 타계와 함께 그 빛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겨진 것은 거대한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무대 뒤로 퇴장한 후 화장을 지우고 거울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듯한 한 노년 여성의 쓸쓸한 초상입니다. 지금 서미경 씨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넷플릭스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고 SNS로 소통하는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미경의 시계는 여전히 1980년대의 아날로그적 은둔 방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할 수도 없고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오늘 점심은 롯데호텔에서 먹었어요라고 사진 한 장이라도 올린다면 그 즉시 댓글창은 아수라장이 되고 국세청과 언론이 다시 그녀를 물어뜯으려 달려들 것입니다. 그녀는 디지털 유령입니다. 인터넷상에 그녀의 이름은 수없이 검색되지만 그녀의 현재 목소리나 생각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40년 전 껌 광고 속의 앳된 미소와 2017년 법정에 출석할 때 찍힌 굳은 표정의 사진뿐입니다. 40년의 시차가 나는 두 사진 사이의 공백, 그 잃어버린 시간 속에 그녀의 진짜 삶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서미경이라는 인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녀는 정말 욕망의 화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든,
그리고 가부장적인 재벌 시스템이 만든 희생양이었을까요? 그녀를 기억하는 원로 연예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서미경은 정말 끼가 많았다. 연기 욕심도 대단했고 악발이 근성도 있었다 라고요. 단순히 얼굴만 예쁜 스타가 아니라 배우로서 대성할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그때 떠나지 않고 계속 연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김혜자, 고두심 같은 국민 엄마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윤여정처럼 세계 무대에서 상을 받는 배우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꿈을 돈과 맞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대가로 얻은 것은 평생 연기를 할 수 없는 무대, 즉 현실이라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녀는 집 안에서 수없이 많은 드라마를 찍었을 것입니다. 신격호 회장 앞에서는 사랑스러운 아내 역을, 딸 앞에서는 강한 엄마 역을, 그리고 거울 앞에서는 버림받은 여인 역을. 관객은 오직 자기 자신뿐인 그 지독한 모노드라마를 40년 넘게 이어온 셈입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오랜 은둔 생활과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노화가 겹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배동 자택의 높은 담장 너머로 가끔 들려오는 기침 소리나 수행원의 부축을 받아야만 이동할 수 있는 모습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녀가 가진 1조 원, 혹은 세금을 떼고 남은 수천억 원의 재산. 그것이 지금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명품 가방을 사도 들고 나갈 모임이 없습니다. 최고급 보석을 사도 자랑할 친구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함께 웃으며 떠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의 소비는 과시가 아니라 공허를 채우기 위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존재는 딸 신유미입니다. 하지만 이 모녀의 관계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모녀지간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가장 큰 짐이자 아픔입니다. 어머니를 보며 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엄마 때문에 내가 부자로 살지만 엄마 때문에 나는 평생 숨어 살아야 해 라는 원망이 없을까요? 딸을 보며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를 낳아서 미안하다. 너에게 평범한 아빠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 않을까요? 이 모녀는 롯데라는 거대한 성이 무너진 잔해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떨고 있는 생존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적들로 가득 찬 전쟁터입니다. 배다른 형제들, 세무 공무원들, 호시탐탐 가십거리를 노리는 기자들. 이들로부터 서로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더욱더 폐쇄적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미경이라는 이름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롯데홀딩스의 집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살아 움직이며 롯데라는 거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잊혀진 여인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방배동의 저택. 그곳에는 1970년대의 추억을 박제한 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난이 싫어 선택했던 황금빛 성벽은 이제 그녀를 영원히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서미경의 삶은 우리에게 차가운 질문을 던집니다. 영혼을 담보로 얻은 부귀영화가 과연 따뜻한가? 그리고 그 거래의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1977년에 미스 롯데, 서미경. 그녀는 신데렐라를 꿈꾸었지만 유리구두는 벗겨지지 않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했지만 너무나 시렸던 그녀의 이야기를 덮으며 저 높은 성벽 너머 홀로 남은 그녀에게 뒤늦은 작별 인사를 보냅니다.